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오늘 같은 날은 참 어리둥절한 마음이 들면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상승하는 업종, 당연히 종목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조정일까? 이 조정에서 조금 모아갈까? 이런 마음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전략을 취해보면 좋을지 참 갸우뚱하고 고민되는 하루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 힘드셨죠? 비가 웬만큼 떨어져야지 우산이라도 좀 도움이 될 텐데 우산조차 도움이 안 될 정도로 정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폭우 수준으로 떨어질 때 방법이 사실 없죠. 우산도 별 도움이 안 되고요.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산을 써도 막을 수 없을 정도의 이런 폭우가 쏟아진다. 일단 조금 피하면서 한숨 돌리는 이런 어떤 모습도 요즘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숨 돌리시면서 저희가 2시간 동안 돌리실 동안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들, 아이디어들 오늘도 2시간 동안 드릴 거예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먼저 이슈부터 짚어주시죠. 예, 가보겠습니다. 예상 아마 하신 바 별로 차이가 안 날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보시죠. 어젯밤 늦게 전해진 낭보죠. 우리 원전 팀 코리아가 체코에서 원전 2기, 2기를 이제 수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원전주 사실 하나 좀 가고요. 나머지들은 좀 상당히 좀 대부분 다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또 바이든 정부의 대중 강력 제재 등등등 악재들이 좀 계속 나오면서 반도체주 상당히 좋지 않았고요. 이미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넘게 떨어질 정도였으니까요.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SK그룹, 어제 SK이노베이션과 SKENS 간의 합병 결정이 됐고요. 합병 비율도 시장에서의 우려보다는 다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되고 해서 어제 SK이노베이션 주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SK그룹주들 대부분 괜찮았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점심 보겠습니다만 주가 하락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어두운 데 따른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 당연히 요즘에 계속 안 좋죠. 우크라 재건주도 계속 강세를 보이다가 다시 좀 오늘은 하락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고 어제 좋았던 피팅 밸브 쪽도 오늘은 비교적 좀 큰 폭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화장품도 좀 반등하는 분위기였다가 다시 오늘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 히토류가 오늘 조금 오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사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버블 사이즈도 크고 색깔도 파랑 색깔이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당연히 가장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원전 들어가 볼까요? 일단 기사 클릭해서 볼까요? 체코 원전 2+알파 사실상 수주 15년 만에 바라카는 이제 아랍에미리트 2009년도에 우리가 4개의 원전 수주를 했었던 바라카 얘기를 하는 거죠. 신화 재현 이렇게 나왔습니다. 2+알파에서 알파가 붙은 거는 당초에는 체코가 지금 4기의 신규 원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4기가 한꺼번에 이제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것을 알려졌었는데 어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최종 결과는 2기만 먼저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나머지 2기, 원래 이제 추가로 수주하기로 했던 2기 역시 일단 우리나라 팀 코리아가 우선협상권을 좀 갖게 됐다. 그러니까 우선협상자를 선정하는 뜻에서 약간 우선협상권을 갖게 됐다라는 얘기까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4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2기 수주 우선협상 선정된 것만 해도 수주 규모가 24조 원 정도가 돼서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때보다도 이제 수주 규모가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사실 유럽에서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주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또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는 이제 세계에서 2번째로 가장 많은 원전을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원전의 원조 기술국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원전 국가를 우리가 이겨냈다라는 것,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 계속해서 좀 앞으로 수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여러 나라들의 원전 수주, 뭐 지금 얘기 나오는 나라들만 봐도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헝가리, 튀르키예,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제가 한숨을 쉬고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유럽 국가들이 지금 원전을 새로 지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뭐 다 가져올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팀 코리아가 가격 경쟁력이나 납기, 준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체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떤 그런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제는 원전에 또 K자를 붙여서 K원전 얘기를 해도 무방하다. 이런 어떤 모습이 바로 이 체코 원전 상황에서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하루 이틀 조금 좋지는 않긴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렇지만 다시 오늘 이제 원전 결국은 이제 따내면서 관련주도 꽤 오르고 있습니다. 한전 기술은 이제 팀 코리아의 한 멤버가 되겠죠. 한전 기술부터 본다면 13.5% 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 팀 코리아에 소속돼 있지는 않지만 원전 수주를 하게 되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참여 여지가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8%. 최근에 우리 기술의 주가가 유난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어제 좀 떨어졌었죠. 오늘 다시 좀 크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서전기전, 한전산업, 피커걸 이런 관련주들 또 기자재 업체들 주가 크게 좀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지금 팀코리아에 소속된 다른 상장사들이 이제 한전, KPS, 두산 에너빌리티, 대우건설 이렇게 총 4개 상장사들이거든요. 이 4개 상장사들의 주가 흐름도 당분간은 상당히 좀 좋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뭐 오르고 있는 섹터가 그나마 바이오 쪽도 아까 소폭이지만 플러스인데 지금 그나마 좀 이것도 좀 마이너스로 돌아선 모양이네요. 결국은 시장 분위기가 좀 계속해서 좀 내리막길을 가다 보니 전체적으로 원전,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원전 외에는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락 섹터 중에서 가장 큰 반도체를 당연히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사 보시면 일단 오늘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급락했다라는 기사 제목이 좀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 6%, ASML, 네덜란드의 이 극 좋은 EUV 장비 업체죠. 12% 급락하고 저 ASML은 네덜란드에 이제 원주가 상장이 돼 있고 뉴욕 시장에는 ADR이 상장이 되는데 ADR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7% 가까이 급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ASML뿐만이 아니라 TSMC도 8% 가까이 떨어졌고요. 뭐 일본 증시에서는 도쿄 일렉트론이 7% 넘게, 레이저텍 4% 넘게, 다이니 폰스크린 회사가 6% 넘게 어제 이렇게 일본의 반도체 관련주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 뉴욕 시장에서 반도체주들, 또 어제 일본 시장에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 크게 떨어진 이유는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의 수출, 그러니까 중국에 수출하는 이런 각국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바이든 정부가 다른 좀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이라고 하는 FDPR이라고 하는 조항을 발동할 수도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요. 이 FDPR이라고 하는 조항이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을 조금이라도 사용했으면 수출을 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왜 남의 나라가 물건 파는 데까지 간섭이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미국이 갖고 있는 결국 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 ASML하고 뭐 도쿄 일렉트론 같은 이런 회사들이 되는 건데요. 결국 이제 이들이 우회를 통해서 또는 직접 중국의 장비 수출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했고 만약에 계속 수출을 한다 그러면 미국이 이런 FDPR을 적용을 해서 제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 반도체 관련주들한테는 큰 악재가 나타났다 볼 수가 있겠는 거고요. 비단 이 FDPR 발동에 대한 검토 소식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대만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를 미국이 100% 가져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의 의미에는 그 뒷단에 있는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이제 올해 아주 상반기에 최대 히어로였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
CEO가 대만계 미국인이죠. 젠스황.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그런 또 업체 중에 하나가 AMD입니다. 여기도 요 회사수라고 대만계 기업인이 또 CEO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AI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의 CEO가 다 대만이다. 그리고 TSMC라는 이 파운드리 회사가 이런 반도체들을 대부분 다 만들어서 생산하고 공급을 하고 있다. 결국은 새로운 산업이라고 있는 각광받는 산업이라고 있는 AI 산업이 결국은 미국 주도가 아니라 대만이 주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인상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집어서 이렇게 대만 얘기를 하면서 또 심지어는 대만에 관련돼서 방위 얘기를 꺼냈고요. 또 하나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미국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대만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우려감을 키우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이 전반적으로 작용해서 글로벌 반도체 주가들이 대부분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주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BS, JMB 이제 대부분 반도체 관련해서 조금 이제 장비, 소부장에 관련된 회사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낙폭을 보면 일단 뭐 두 자리들은 아니고요. 대부분 한 자릿수 7%, 6%, 5% 정도 이렇게 한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어제 큰 폭으로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반도체주들이 당분간 2분기 실적 발표와 관계없이 2분기에 좋은 실적을 내는 것과 관계없이 이런 어떤 큰 글로벌 어떤 변동성이 생기는 바람에 주가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들 감안하시면서 2분기의 실적 때 확실한 실적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에서는 투자 전략을 한번 다시 보시는 거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섹터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어제 큰 이제 기사가 나왔던 SK 그룹 얘기를 좀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기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과 SK E&S 간의 합병 작업이 이제 어제 결국 이제 결론을 내고 11월 달 이제 공식적으로 이 자산 106조짜리 에너지 공룡, 이 아태 지역에서는 가장 큰 에너지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뉴 SK 이노베이션이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신주는 11월 20일 날 상장을 한다고 하고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SK 그룹의 재편의 이제 가장 큰 그림들이 이제 윤곽을 드러낸 상황이 됐고요. 최근에 이 흐름이 진행이 되면서 SK 그룹도 괜찮았습니다. 특히 SK 이노베이션 최근에 주가가 10% 이상 오르기도 했었고요. 다만 오늘은 주가가 좀 떨어져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SK 그룹 재편의 가장 큰 틀은 캐시플로우가 있는 그런 계열사들을 성장성은 뚜렷하지만 캐시플로우가 아직 약한 기업들에 좀 붙여서 성장성도 도모하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IP까지 순항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이런 사업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가장 SK그룹의 큰 걱정거리인 SK온, 이차전지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룹 내 다른 캐시카 업체들, 특히 이제 이종 그런 계열사들까지 붙여서 SK온을 좀 뒷받침하는 이런 전략을 이번에 세운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지, 투자들의 관심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관련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 SKC, SK그룹에 있는 계열사는 아닙니다만 요즘에는 유리기판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좀 크게 오르게 됐었습니다. C가 2.8% 떨어지고 있고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3%, 생각보다는 낙폭이 크지를 않습니다. SK 이터닉스, 그다음에 주 SK도 4%, SK 스퀘어, 이게 중간 지주회사죠. SK 텔레콤을 갖고 있는 SK 스퀘어 마이너스 7% 가까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SK 스퀘어 이제 SK 온이 이제 들어가 있죠. 자, SK 그룹 주까지 좀 살펴봤고요. 시장이 낙폭이 좀 초반에 굉장히 컸다가 조금 이제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않고 조금 이제 주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대외발 이런 악재에 따른 거기 때문에 국내 어떤 시장의 어떤 영향도 어떻게 보면 그만큼 제한적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또 무엇보다 사실 오늘은 이 원전주라는 대형 호재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시장 상황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슈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예, 이데일리 편집국 기자와 함께 시장의 주요 이슈들, 기업들 얘기 자세히 좀 살펴보는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편집국에서 바이오 쪽을 담당하고 있는 석정 기자 모셨습니다.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하반기에 가장 기대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이오더군요. 상반기에 좀 못 오른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쪽도 바이오, 일라일리를 비롯해서 바이오주들이 계속 관심을 많이 갖다 보니까 이제 국내 바이오주들에 대한 관심도 큰데, 오늘 일단 앞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저희 이제 문패, 제목 내용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알테오젠이 있어서요. 많이 관심을 갖고 보실 분들이 지금 계실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얘기부터 좀 해보죠. 그러니까 첫 바이오 시밀러. 네. 이게 이제 중국에서 허가가 났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일단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네, 중국의 이제 치료제약이라는 곳이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중국의 식약처, 그러니까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한테 허셉틴이라는 그 약물의 바이오 시밀러 제품에 대해서 품목 허가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제품은 치료제약의 알테오젠한테 기술 이전을 해온 제품인데요. 그러니까 알테오젠한테 돈을 주고 사온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술 이전을 한 상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에 따르면 알테오젠은 이 제품이 이제 중국에서 출시되면 향후 10년 동안 임상은 이미 끝났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판매액의 일부를 이제 계속해서 로열티라는 이름이거든요. 로열티를 계속 받게 됩니다. 이게 허셉틴이라는 이게 무슨 약이에요? 허셉틴은 이제 글로벌 제약사 로슈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그렇죠, 텐데요. 로슈 유명하죠. 네, 로슈가 개발한 항암제입니다. 연간 매출액 이제 8조 원에 달하는 대형 블록버스터 의약품인데요. 네. 허셉틴 이 의약품의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이라고 그 합니다. 로슈는 오리지널이고. 네, 이게 특허가 유럽에서 2014년, 미국에서는 2019년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시밀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제약사는 물론이고 국내 제약사들도 이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같은 곳들이 이제 5, 6년 전에 이미 제품을 이제 경쟁적으로 출시를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에서 이 허셉틴의 바이오시밀러를 했고 기술 이전을 이미 또 했고 이제 허가가 나서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허셉틴 이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팔릴 수 있으니 네. 로열티를 받게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알테오젠은 2016년에 이미 이 ATA02라는 이제 제품이거든요. 이 바이오시밀러 제품명이 네. 이거의 임상 일상을 이미 완료를 했는데 글로벌 경쟁이 너무 심화될 것 같다고 네.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자체적으로 중단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묵혀두고 있었는데 이제 치료제약은 이게 중국 시장에 출시를 하면 좀 경쟁력이 있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제약이 알테오젠을 이제 태핑을 해서 예. 55억 원 규모로 당시에 기술 수출 금액이. 네, 2017년에 애로를 했었습니다. 예. 그 이제 치료제약은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임상 3상까지 2022년 말에 끝냈고요. 치료제약이 그건 자체적으로 임상을 한 거고 계속. 네. 예. 그래서 이제 품목 허가를 신청했고 그 결과가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게 중국 시장에서 내놓은 제품을 내놓은 세 번째 기업이 됐다고 하는 건데 예. 이게 조금 뭐 늦은 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중국 이 의료 시장 생각을 하면 워낙에 크니까 네. 해볼 만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군요. 네. 제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 허가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를 찾아봤더니 사실 이제 중국 시장은 그 글로벌 의약품 시장처럼 이렇게 통계가 명확하게 이렇게 잡히지 맞아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일이 검색을 했는데요. 애쓰셨네. 제가 이렇게 찾아본 결과 이 치료제약의 제품이 세 번째가 됩니다. 중국 시장에 내놓는 허셉틴 출시된 지 세 바이오시밀러. 번째.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삼각 구도 이런 경쟁으로 봤을 예. 때는 사실 해볼 만하다는 거죠. 네. 이제 2020년에 3S 바이오의 제품 그리고 헬리오스 바이오텍의 제품이 각각 허가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절강 해정제약이라던가 화람 바이오라던가 예. 5개 제품이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예. 중이지만 네. 이제 치료제약은 이 앞서 2020년에 승인받은 이제 2개 제품에 이어서 이제 바로 세 번째에 이제 시밀러 제품으로 딱 시장에 진입을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5개 제품이 임상 3상 중인데 아직 임상 3상이고 임상 3상에서 뭐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또 없는 거니까 일단 그 사이에 시간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은 뭐 잘 팔려서 네. 결국 알테오젠이 로열티를 많이 받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앞서 2017년도에 기술 수출할 때 55억 규모라고 해서는 제가 이제 뭐 너무 큰 회사들 얘기만 들어서 뭐 무슨 기술 수출한다 그러면 막 조 단위 몇천억 단위 얘기를 주로 많이 듣다 보니까 55억이면 기술 수출에서는 아주 큰 재미를 본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많이 팔려서 로열티를 많이 받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알테오젠이 얼마나 받을지 이 로열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로열티 이전에도 알테오젠은 그동안 꾸준히 치료 제약한 때 뭐 임상 3상에 진입할 때 풋모커가 신청할 때 뭐 이렇게 마일스톤이라고 하거든요. 그 개발 임상 개발 단계에 따른 단계. 네, 예. 중간 단계에 대한 돈을 좀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에 따른 로열티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 시장이 그러면 전체 바이오시밀러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을 해야 그렇죠. 되지 일단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나름 검색을 해봤는데 일단은 중국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린 헬리우스입니다. 네, 네. 여기에 매출액으로 한번 추정을 해볼 만한데요. 헬리우스가 출시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지금 회사 매출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품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난해 예. 헬리우스 바이오텍 매출이 45억 5,353만 위안, 우리 돈으로 8,619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장이 작지 않네요. 예. 네, 이 중에서 이제 중국에서 판매한 허셉틴 시밀러 매출이 5,005억 원, 그러니까 5,000억 원이나 팔았다는 거죠. 이거는 저 헬리우스 바이오텍 하나잖아요. 네. 어.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 통상 이제 워낙 땅이 넓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 점유율 30%만 달성해도 업계 1위라고 이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리우스 시밀러 시장 점유율 30%, 연 매출액 5천억 원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전체 시장 규모 1조 5천억 원이라는 그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알테오젠의 시밀러가 10% 시장 점유율 달성한다고 계산하면 연매출액 단순 계산할 때 1,5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로열티 비율이 그럼 여기서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잘 안 알려줄 것 같긴 해요. 네, 보통의 바이오텍들이 로열티 비율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렇죠. 네, 한 자릿수인 경우가 많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한 자릿수에서도 최대로 늘렸어요. 9%라고 제가 계산을 해보면요. 예상 수령액 135억 원입니다. 연간.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장 점유율을 20% 달성을 하면요. 예상 수령액 270억 원이 나옵니다. 예. 뭐 헬리우스를 나중에 제칠 경우 당연히 이제 로열티는 늘어나겠지만 보수적으로 10%일 때는 수령액 135억 원, 20%일 때는 270억 원 예. 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쨌든 계속해서 항암제에 대한 수요는 중국 내에서도 계속 뭐 늘어날 네. 테니까 중국도 사실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튼 이 의학 바이오 쪽의 수요는 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통계가 조금 불명확하다 보니 추정을 한다는 게 좀 쉽지 않다라는 그 말씀을 좀 하신 거고. 근데 이렇게 어쨌든 뭐 9%로 로열티를 감안해서 대략 한 270억,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 알테오젠 입장에서 때는 무시 못할 그런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이건 또 이제 발생이 시작하면 이제 매년 발생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이 치료제약이라는 그러니까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출시할 이제 치료제약이라는 회사가 중국 내에서 이제 정말 비전이 있고 좀 성장세 있는 제약회사냐 아니면 그냥 고만고만한 회사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치료 제약이 톱5 안에 드는 제약사입니다. 큰 회사네요. 네, 제품 판매 규모에 있어서 중국 내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전 세계 70개국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이제 해외에서 4개국에다가 총 14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 제약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강력한 판매망을 구축을 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제 빠른 시간 내 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알테오젠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알테오젠이 이야기한 게
우리는 원가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를 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출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경쟁력을 네. 차지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한다. 이렇게 알테오젠 측이 이제 공시 사항에 그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석 기자 말씀하신 동안 화면에 중국 항암제 시장 현황 떴는데 1위가 로슈보. 보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치료제약이 4번째인가 되네. 로슈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항암제 쪽에서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입지가 좀 단단한 그런 회사고 저는 좀 눈에 띄는 게 전 세계 70개국의 제품을 수출한다. 그러면 이 허셉틴 바이오시밀러도 다른 나라 수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들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매출이라는 게 지금 석 기자가 추정한 매출은 중국 내에만 하신 거고 네. 해외 수출까지 감안한다면 네. 조금 더 로열티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네. 뭐 너무 제가 긍정적으로만 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든지 매출은 그렇게 국내에서 네. 다 중국 내외에서 발생을 시킬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감안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하나 다음 얘기 회사 얘기 이것도 사실 되게 좋은 얘기인데 바이오업계 또 빅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역시 기술 수출인데 네. 오름 테라퓨틱 네. 사이즈가 이거는 크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름 테라퓨틱은 비상장인데요. 아, 이건 지금, 비상장이군요,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벌써 2번째 기술 이전 딜을 발표를 한 겁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네요. 네. 네, 이제 항체 분해 약물 접합제 DAC라는 이제 플랫폼 개발사인데요. 엊그제 밤 16일에 이제 버텍스 파마슈티컬과 글로벌 기술 이전 딜 계약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오름이랑 같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버텍스라는 곳은 미국 FDA 승인을 최초로 받은 크리스퍼 카스9이라고 유전자 가위 편집 기술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유전자가 이 얘기는. 네, 이 기술을 이제 최초로 승인받은 걸 이제 개발한 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파마입니다. 그래서 성급금, 그러니까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207억 원, 1,500만 달러를 받았고요. 전체 계약 규모의 1.6%입니다. 전체 계약 규모는 1조 3천억 원. 계약금이 뭐 10% 이런 거 아닙니까? 계약금이 저희 이제 국내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2, 3%만 돼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 거예요? 네, 1% 미만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1.6%면 괜찮은 준수한 수준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도 200억 원이 넘다.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독특한 게 3개 물질이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보따리처럼 기술 이전이 됐습니다. 번들 계약이네요, 일종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조 3천억 원이라는 이제 큰 규모가 나온 큰 거고. 규모가 나온 거고요. 당연히 이제 판매가 됐을 때 로열티가 별도로 계산이 되고, 또 그렇겠죠. 네, 그동안 이제 임상 단계에 있어서 어떤 이제 마일스톤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지급이 됩니다. 기술 이전이 이제 처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또 비상장사라는 네. 말씀도 해주셨고. 네. 지난해 말에 이제 미국의 또 빅파마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라고 BMS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회사 유명하죠. 네. 네. 그 BMS와의 딜에 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그런데 좀 선급금 규모가 1,300억 원, 그러니까 1억 달러에 달해가지고요. 선급금이요. 네,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안 돌려줘도 되는 금액이 네. 1,300억 원이다. 진짜 네. 1억 달러. 이건 네. 이번 거에 비하면 훨씬 더 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내에서는 사실상 없었던 그 선급금 계약 규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비상장사가. 네, 그런 제가 알기로는 이 선급금 규모가 높으려면 임상 단계가 좀 많이 뒤로 진전이 돼 있거나 뭐 임상 2상 말, 뭐 3상 여기까지 진전이 돼 있거나 또는 이 후보 물질이 너무나도 확실해서 이 글로벌 제약사에서 이렇게 반환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후보 물질이 매력적일 경우, 그러니까 예, 효능이 예. 엄청 예, 예. 좋다고 이제 예. 판단할 경우 그렇게 많은 선급금 계약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잡아야 되니까 어쨌든 네, 뭔가 그렇습니다. 큰 게 줘야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오름 테라퓨틱은 비상장사고 자금이 이제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상 단계도 이제 좀 앞단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럼 굉장히 높게 평가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BMS에서 이 물질을 상당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분명히 각국의 그런 뭐 스타트업이 됐든 비상장이 됐든 뭐 큰 회사가 됐든 간에 기술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 자기들도 볼 테고
자기들이 나름의 뭐 리서치 뭐 부분들이 다 있을 테니 거기서 면밀하게 봤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오름 테라피틱의 이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제품으로. 네, 그랬다는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당시 이제 계약금이 2,300억 원 규모였고 그 중에 선급금이 이제 56%인 1,100억 그러니까요. 원. 네, 56%란 선급금 비율은 이제 기존에 없었던 아주 이제 그러니까 파격에 가까운.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무지하게 이 기술을 높게 평가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사실은 이 정도 얘기 나오면은 대부분의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거 얼마야 지금?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앞서 이제 이미 뭐 비상장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상장 시절에 이미 이렇게 대형 그런 그래서 좀 작년하고 올해 것만 합쳐도 불과 한 1년 사이에 1,500억이 넘는 선급금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네트로.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도대체 언제 IPO 하는 거야라는 관심을 당연히 가지실 것 같아요. 일정이 좀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그 지난달에 오름 테라퓨틱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거래소에 했습니다. 아, 이제 심사 청구를 냈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평가를 받아서 IPO를 할 건데 그렇죠. 이제 기업 가치가 한 5천억 원 안팎, 지금 현재 시장 가치가 그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 이제 버텍스 딜이 나오기 이전 가치가 얘기인 거죠. 네, 네.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거의 1조 넘보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게 될 것 전망이 같은데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 두 개 기술을 개발한 거 말고도 그냥 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만 가지고도 작은 이런 바이오 스타트업이 이런 기술을 만들어내서 이런 대형 빅파마가 말씀하신 대로 큰 제약회사가 해외 제약회사가 막 그 계약금도 일반적인 관행보다 훨씬 많이 줄 정도로 가져갔다는 얘기면 다른 기술에 대한 기대감도 또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거라 일단은 기업 가치는 지금 얘기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그러면은 이제 이 오름 테라피틱에 대해서 이제 알고 계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래 알겠어 좋아 뭐 싸게 상장하면 더 좋지 요즘 가뜩이나 기업 상장이 과도하게 고평가돼서 상장해가지고 불편한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면 시점이 되게 궁금한데 이제 신청을 했으면 좀 아직 많이 걸리겠네요. 아, 그렇죠. 이제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요즘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 예비 심사 승인을 내주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졌다. 꼼꼼하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바이오텍들이 좀 힘들어한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평균 9개월이라는 계산이 아유, 그럼 나왔었습니다. 연말 넘겠네. 그런데 이제 거래소에서 이런 이슈들이 계속 시끄러우니까 아예 TFT를 따로 구성을 해서 이 바이오텍 상장 예비 심사만 이런 상장 예비 심사 업무만 보는 이제 팀을 따로 꾸리겠다. 그래서 기술을 좀 기간을 네. 좀 짧게 하겠다. 네. 이렇게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또 지금 현재 평균 9개월인 심사 기간이 6개월, 5개월 이렇게 다시 예전처럼 짧아질지. 왜냐하면 예전 평균은 제가 계산하기로는 4개월 정도였거든요. 그거보다는 더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기업들의 평균 준비 그 상장 심사 기간보다는 훨씬 짧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짧아지지 않을까? 오름 테라퓨틱이 이제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이렇게 이제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지금 큰 기술 이전권을 두 개나 연달아서 낼 정도라면 재무 구조도 뭐 아주 뭐 부진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어쨌든 네. 또 좋은 바이오 우리 네. 기업 하나가 네. 시장에 상장이 돼서 네. 투자자분들한테 또 좋은 어떤 그런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면서 네. 오름 테라피틱은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네. 아미코젠 얘기를 또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네. 이 아미코젠 그 전략적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조 조정을 하고 하고, 있다, 있고 예. 이제 전략적 투자자 유치도 하고 있다 네. 이건데요. 이제 최근에 아미코젠은 매각설에 이제 휩싸인 바 있고 또 자회사 비피도의 횡령 이슈도 터지고 이래서 좀 안팎으로 좀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미코젠의 현재 재무 상황을 볼 때 어떤 식으로라도 투자 유치를 받거나 아니면 투자 유치가 여의치 않으면 그 매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왔었는데요. 네. 그 이면에는 최근 1,300억 원이라는 이제 큰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었다 이런 것이 좀 무리수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코젠이 이 공장을 준공한 다음에 올해 1분기 영업 적자로 돌아섰고요. 장단기 차입금은 한 1,000억대로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129억 원에 불과한 상황으로 이제 집계가 됐고요. 그래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아미코젠이 저 이데일리에 이제 밝힌 겁니다. 예. 구조조정은 이제 자회사 합병, 매각, 청산, 뭐 자회사 뭐 상장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전망인데요. 아미코젠은 지난해 기준 자회사랑 관계사 모두 합쳐서 무려 24곳이나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중 최소 6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예.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중국의 자회사가 있는데요. 바이오팜 유한공사라는 곳인데 여기는 이 일부 지분을 매각한 다음에 중국 시장에 상장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 이 회사가 매출 지난해 1,203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전체 아미코젠 매출액의 무려 75%를 차지하는 핵심 그러게요. 자회사로 거의 꼽힙니다. 다네요. 예. 네, 그래서 기업 가치도 지금 1,000억 원 수준으로 지금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 시장에 상장시키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비욘드셀 그리고 YB 바이오라는 또 다른 자회사는 아미코젠에 흡수 합병을 시키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효율성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로 좀 풀이가 됩니다. 중국 자회사가 전체 매출의 본사 매출의 75% 차지하는 이제 핵심 자회사인 건 좋은데 또 상장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마치 이제 현대차가 현대차 인도법인을 상장하는 것 관련돼서 이제 현대차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이게 사실 되게 시장에서 관심이었는데 그동안 현대차 주가 많이 오른 거 보면은 긍정적이다는 쪽으로 보는 거였고 말씀하신 대로 아미코젠도 이 중국 자회사가 상장이 되는 게 아미코젠 본사 또 본사의 뭐 재무 상황이나 또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이제 조금 더 좀 보긴 봐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뭐 그 회사 좀 어떻게 보면 여기도 이제 마치 앞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SK 같은 이런 데처럼 사업 그 회사 내 이렇게 굉장히 뭐 많은 자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사업 재편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게 지금 현재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지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이것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요. 네, 뭐 또 이 밖에도 헬스케어 유통업을 하고 있는 AP 그리고 아미코젠, 파마, 메디플 뭐 이런 기업이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각각 청산, 매각 절차를 이제 밟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아미코젠 파마라고 신약 개발 자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현재 이제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리를 그래서 해야 되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한 대로 구조조정을 마치면 한 30% 정도 자회사를 정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회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산하는 기업들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매각하는 기업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앞서 이제 중국 자회사는 상장 쪽으로 좀 포커스를 잡았고, 네. 그러면 이제 아미코젠이 매각하려고 하는 자회사들을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관심들이 좀 있는 모양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아미코젠에 따르면 이제 아미코젠의 최대 주주인 신용철 회장을 인터뷰를 한 건데요. 네. 이제 5개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5개 기업에는 대형 제약사도 있고 국내 대기업도 있고 그 좀 이제 자금 사정이 넉넉한 곳들이 그러게요. 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네. 해서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예. 그 거래가 이제 구체화될 경우 그 단순히 자회사만 사가는 게 아니라 아미코젠 전체를 사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면 아미코젠의 최대 주주가 바뀔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용철 회장에게 그렇게 최대 주주가 바뀌는 것도 허용하겠냐라고 물었더니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네. 매각 또는 M&A가 이루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미코젠 주가가 5,350원. 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가 않으니까 1% 네. 조금 넘게 떨어지긴 하는데 네. 만약에 이제 경영권을 전체를 다 매각하는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네. 된다 그러면 아미코젠 자체가 또 시장의 매물로 좀 나와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돼서요. 또 바이오업계에 또 어떤 어떤 변화들이 또 생길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석정 기자와 함께 그래도 오늘은 바이오 관련돼서 좀 좋은 소식도 좀 많이 있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시장을 움직일 이슈,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오늘 이슈로는요, 증권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증권주들이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치 또한 긍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해외로 떠난 개미들 덕분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주들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의 국내 증권사 6곳에 올해 2분기 영업 순이익 전망치는요, 1조 5천억 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2%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3개월간의 상향 조정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19% 이상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증권주들의 전망치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증시의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2분기를 봤을 때 일평균 거래 대금은 20조 9천억 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나누어서 보게 된다면 4월이 20조 1천억 원, 5월이 21조 원, 그리고 6월이 21조 8천억 원가량으로 추산이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거래 대금이 16조 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현재 4조가량이 늘어났고요. 이로 인해 증시 거래 대금이 늘어나게 된다면 역시나 위탁 매매 수익이 증가하게 되고 증권주들의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증권주들의 실적 전망치가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해외 주식의 결제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입니다. 최근 답답한 국내 증시 박스피 속에서 국내 증시 아니다, 이제는 해외 증시를 매매해야 된다라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로 인해서 해외 증시의 결제액이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다면 50%가량이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 결제 수수료로 인해서 수익이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위탁 매매 비중이 높은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에 대한 영업이익은 30%가량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증권주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KRX 증권지수 역시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달간의 상승 추이를 보게 된다면 두 자릿대 상승 14% 이상이 오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업종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는 한 100포인트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증권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증권주는 금융주와 비교했을 때 밸류업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달 들어서는 조금 다른 움직임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올해 초에 당기 순이익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고요.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밸류업에 대한 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증권주들의 밸류업에 대한 방안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인하하게 된다면 지금 증권사들이 갖고 있는 채권과 같은 보유 자산의 평가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재무제표상으로 건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금리가 인하되게 된다면 당연히 공격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증시가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증권주들의 거래 대금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 굵직굵직한 종목 6조 원 이상, 5조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더 잘 갈 것이지만 3조 원 이하의 중소형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코멘트가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최근 증시 분위기 속에서 역시나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릴 것이고 대형주가 더 잘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증권주들의 투자 포인트 이 부분 염두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저희 앞서 이맹커가 이슈 브리핑을 통해서 현재 우리 시장 상황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살펴드렸는데요. 오늘 자세한 종목 얘기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 바닥권에서 조금은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올라오는 종목
부분들이 네네.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상승하는 업종이라는 종목 수 아직 현저히 좀 부족한 상황이기는 하고요. 일단은 우리 상승권에 있는 거의 유일무이하게 오늘 좀 빨간색 버블을 보여줬던 원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전의 경우에는 좋은 소식이 들렸죠. 네, 초코에서 24전 수주 소식도 들리면서 뭐 한전 기술이라든가 엄청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좀 추세 지지선도 찍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팀 코리아의 승리 소식이 어제 한 9시경이었나요? 일단 우리 시간으로 그때 정도의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보통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종목이 빠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굉장히 많이 갔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승 탄력이 꽤나 유지되고 있는 게 조금 특징적인 것 같아요. 이거 네. 어떻게 보세요? 자, 이게 보통 호재가 나오면 그 호재가 나오면 음봉으로 쭉 밀고 내려오기 마련인데 그렇죠. 한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 완전 신고가요? 네, 완전 네. 신고가요.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조정이 나오는데 오늘 저점 라인이 밑에 있는 그 지지선을 딱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요 라인들, 오늘 고점 라인들을 다시 회복하는 일본 그림이 나온다면 신고가를 한번 찍었으니까 한 번 더 위로 달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 원전 관련주들 여러분들 차트를 줄여서 보시면 W자 역헤드 숄더 그리는 차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W자 진행하는 그런 차트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원전 관련주들 좀 조정 시에 매수로 담아 보셔서 좀 수익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보통 이제 우리 차트로 풀어주시기 때문에 일단 뭐 한전 산업이라든지 한전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원전 관련주가 현재도 한 20%뭐 크게는 그렇게 상승 탄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전산업이 19.53%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한전기술은 12%대 상승. 이렇게 팀코리아가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국 수력 원자력을 바탕으로 이 주목해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슈인 게 이번이 교두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유럽 시장에서 우리나라 원전 15년 만에 네. 이러한 양보를 갖고 조금 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트로 지금 아직 좀 살펴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게 24조 원대, 그러니까 이번에 수주한 게 2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최고가 이제 또 2기 정도로 추가로 또 계약을 앞둔 건이 있고 뿐만이 아니라 헝가리라든지 튀르키예 이쪽, 뭐 동유럽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에도 이번 이 좋은 소식이 또 전해질 수 있을지 그런 여부들을 아마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 통해서 우리가 한번 네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전산업 보죠. 신고가를 달성한 한전산업 차트 신고가를 모습들. 달성한 네. 한전산업의 차트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한전산업 차트를 보시면 되게 신기한 그림을 하나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동그라미를 한번 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 라인들, 고점하고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이어보면 자, 요 라인들의 오늘의 저점 라인과 딱 맞죠? 자, 이렇게 추세선 고점하고 고점을 이어놓으면 나중에 그 라인을 또 한번 저항선 찍어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요거를 제가 방송을 좀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최대 저점이 계속 고점하고 이어진 라인 그 지지선입니다. 자, 예전에는 고점이었지만 지금 저항선이었지만 지금 뚫고 올라가면서 다시 내려와서 찍으면서 눌림목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는 그 파란색도 지금 라인입니다. 뚫은 거죠. 네, 파란색 저 라인을 뚫었는데요. 제가 하나 저게 보여드릴게요. 언제 어떤 선인지. 자, 이게 예전부터 고점 보면 라인 다시. 고점하고 이어온 요 라인들 저항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무슨 엄청 말이냐면 고점만 연결한 네네. 고점 라인이군요. 신고가를 뚫은 그림이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 만약 뚫었다는 의미는 오늘 지금 눌림목 지선, 오늘 저점이죠. 요 라인을 지지해서 다시 올라갈 경우에 한 번 더 신고가를 치면서 위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네. 한 번 더 신고가를 뚫게 되면 레벨업할 수 네, 있는 그렇죠. 좀 다른 잠재력을 갖고 있는 네네네. 그렇네요. 그럼 이 종목은 어떨까요? 한전기술이요. 자, 한전기술도 한번 보면서 네.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정 자. 기술도 오늘 상승 탄력 굉장히 예, 좋습니다. 한전 네. 기술 같은 경우 위로 쭉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음봉으로 쭉 내려오는 그 지금 그림이죠. 자, 보통 이렇게 수주 소식이 들리고 나면 음봉으로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락 전환하는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이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추세 지지선을 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치지 않았는데요. 한번 볼게요. 네. 요 라인에서 이렇게 한번 긋게 되실 경우,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는 순간 지금 딱 찍었습니다. 이 추세 지지선을 지금 찍은 상황이고요. 82,800원 라인, 이쪽 지지선을 지금 현재 찍은 라인입니다. 자, 요렇게 찍고 나서 눌림목 지지선을 현재 찍은 상황이고요. 자, 위로 올라간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지 한번 볼게요. 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 좀 그래프를 줄여서 보신다면 이런 그림이 마련이 되죠. 많이 남았는데. 예, 요렇게 봐도 근데 지금 어떤 그림인지 잘 안 보이실 텐데 더 줄여보겠습니다. 네. 더 줄여보면 알파벳 W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고점서부터 내려왔을 때 W자 왼쪽 구간을 만들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나서 W자 오른쪽 구간을 만들고 현재 올라오는 상황인데,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은 상당히 높죠. 위에 있는 저항선이 124,000원 정도 되는 그 라인인데 현재 그래프를 딱 보시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지금 추세 눌림목 지지선을 딱 찍은 상황입니다. 자, 매수 찬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손절 8% 걸고 대응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위로 올라갈 때 더 많은 수익을 얻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원전 관련주 한전산업, 한전기술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요, 오늘은 좀 약세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는 한데 시청자분들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는 요 반도체 관련주를 점검해보면 어떨까 해요. 일단 미국 쪽에서도 우리가 하나 네. 살펴볼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서 투심 자체가요. 그렇죠. 트럼프 그분이 또 중국의 수출 규제 반도체를 규제한다고 하는 그 소식에 고려를 하고 있다 생각한다는 그 말 자체로만으로도 지금 엔비디아나 이런 미국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으로 내려왔다가 일봉상은 양봉이지만 전일 전일 종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차트가 어떻길래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제가 엔비디아 차트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또 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후로 오랜만이네요. 네. 위장 종목. 예. 자, 엔비디아 차트는 제가 마켓나 2부에서 이슈 시간에도 시황 시간에도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그 차트를 또 그대로 가지고 나왔고 네. 또 방송에서도 나오면서 지금 엔비디아 차트를 M자를 그리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자, 현재 상황으로 보면 여기 고점에서 내려오고 나서 이렇게 M자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M자 보면 이런 식으로 M자를 그리죠. 자, 그 중간 부분이 이쪽 M자 이마 라인 부분이고요. 한전기술이랑 반대네요. 네. W와 M. 네, 그죠? 반대입니다. 자, 여기 위에 있는 고점 라인들을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고점과 고점 라인들이 그대로 연결이 된 요 라인들을 지금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옆으로 기면서 한 번 더 올라오면서 그 저항선을 다시 한번 찍었었죠. 자, 현재 그림은 M자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이 차트에서 마지노선은 오늘자 지지선은 찍었지만 내일자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 113불 정도로 보이는데요. 111불 정도로 보이는데요. 이 111불을 깨고 내려간다면 M자형 헤드앤숄더 머리를 완성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 저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을 꼭 지지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인들을 뚫고 여기서 다시 올라간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림이지만 직전 고점을 못 넘고 다시 빠진다면 한 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 좀 조심해서 반도체주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1달러선 가격 라인 좀 제시를 해주셨고 다시 한번 좀 깨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심하자, 유의하자라는 말씀을 엔비디아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국내장으로 돌아올게요. 삼성전자 초반보다는 조금은 힘을 내려고는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좀 하락세 찍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삼성전자, 제가 저번에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면서 여러분들 차트로 한번 풀어드리면서 위에 있는 고점 저항, 이 파란색 저항선을 꼭 뚫고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 저항선들을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지금 조정이 나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일단은 일봉상 양봉을 뽑고 있지만 전일 종가를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고요. 네. 자, 요 라인에서 제가 지지선을 하나 또 그어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을 이렇게 긋게 되면
일단 이 눌림목 지지선이 완성이 됩니다. 이 눌림목 지지선 라인을 나중에 지지를 할 경우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발견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이쪽에 있는 고점들과 딱 맞는 거를 한번 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차트에 한번 그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저는 이렇게 삼성전자가 조정이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으러 가면 후반에 찍으러 가면 83,000원 지지선이 되는데 그 지지선들을 찍으러 가면은 음봉으로 마감해야 되니까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올라가서 다시 이 파란색 저항선 찍을 가능성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M자 우측 그 이마자리를 만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한번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는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삼성전자 위에서 따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재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장 마감 전까지 전일 종가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한 번 더 윗저항선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일 종가 회복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겠네요. 삼성전자 그렇고요. SK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자,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차트하고 좀 많이 다르게 지금 고점에서 일단 내려오는 건 똑같지만 밑에 있는 이 지지선들이 지금 오늘자 저점에서도 많이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저하고 똑같이 한번 추세선을 그어서 여러분들 차트에 대응을 하시고 보신다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자, 제가 좀 더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확대해서 그 보여드리는 모습인데 밑에 있는 이쪽 저점과 이쪽 접전 라인들을 그대로 이어온 라인들이 밑에 있는 이 지지선인 거는 추세선 그어서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시리라고 믿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추세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긋겠습니다. 네. 자, 이쪽 라인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그을 경우에 지금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하고 지금 딱 맞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쪽 저점하고 저점을 따라서 그대로 이었더니 밑에 있는 오늘자 SK하이닉스 일봉 최저점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기서 더 밀지 않고 오늘도 충분히 양봉으로 아까도 올라오는 그 그림이 보였었는데 다시 재차 이 그림을 이 지지선, 눌림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저점하고 연결된 이 추세선 지지선 라인 202,000원 라인을 한번 보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현재 지금 물타시고 그런 생각을 하실 라인은 아닙니다. 자, 만약에 전일 종가를 올라타는 그림이라면 여러분들 좀 더 물타기가 아닌 불타기 개념으로 가셔도 되지만 현재 이 그림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2,000원 라인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 라인에서 한 번 더 잡아보시는 그런 전략 세우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예. 반도체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HPSP 이쪽은 어떨까요? 차트 모습 좀 살펴주세요. 네. 자, HPSP 제가 예전에도 나오면서 그 반도체 관련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추천주 드리고 공략주로 드리고 17% 이상 올라왔던 그런 종목인데 다시 재차 엔비디아가 떨어지면서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죠. 자, 밑에 있는 지지선 제가 좀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요 라인들 보시면 요 라인들 오늘 최저점하고 연결된 요쪽 지지선들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 라인을 찍고 지금 아까도 양봉이 나오고 지금 현재 도치 상태로 있는 음봉 도치 상태로 마련이 되고 있는데요. 요 라인들에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위에 있는 4만 원 라인을 돌파를 해야 위에 있는 지금 W자 라인을 또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현재 그 HPSP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이 지지선을 찍고 지금 오늘 현재 지금 양봉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또 보고 계신데요. 요 저점 라인도 여러분들 저하고 똑같이 한번 설정해 놓고 대응을 하신다면 나중에 매수하실 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업종,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차트로 저희가 좀 풀어드렸고요. 그럼 이렇게 힘겨운 장에서 오늘 장을 좀 잘 날 수 있는 종목이 더 궁금해져요. 네. 파트너님 오늘은 어떤 거 제시해 주시겠어요? 자, 오늘은 코스모학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코스모학이요? 네, 왜요? 코스모학이 그 중국의 그 전고체 그 업체죠. 네. 전고체 25%를 글로벌에서 25% 점유율을 갖고 있는 CNGR이라는 업체와 지금 폐배터리 리사이클 그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배터리를 방전을 시킨 상태에서 거기서 리튬하고 니켈을 다시 추출해서 다시 리사이클하는 방식인데요. 자, 올 3분기부터 빠르면 올 3분기부터 폐배터리 그 사업이 안정화되면서 정확히 납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과 지금 해외에 있는 업체들과도 또 이렇게 협의 중에 있다고 하니 다른 업체들과 또 이렇게 조인이 된다면 더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겠죠. 자, 그래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예전에도 한번 매매했던 종목이라서 이 라인들의 지지선을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 한번 보실게요. 이 라인들을 여러분들이 저하고 똑같이 한번 그어보셨으면 좋겠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차트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 있죠. 이 라인들을 거꾸로 한번 그어보세요. 이쪽 저점에서 네. 이렇게 저점을 이렇게 그으신 상태에서 여러분들 밑에 있는 지지선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좀 더 이렇게 넓게 보면은 자, 제가 좀 전에 저점하고 접점 라인을 제가 그었는데 요 라인들 보시면 이쪽에서도 계속 저항하고 지지를 삼던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요 라인이에요. 이쪽 라인. 요 라인하고 그대로 연동이 되는 오늘자 밑에 일봉상 밑에 있는 지지선들 라인을 제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 수치도 알려드릴게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수치 라인 23,000원에서 22,400원. 정확히 22,400원이 지지선이고요. 오늘자 기준입니다. 22,300원서부터 22,400원까지 매수 잡으시면 되고 손절 8% 걸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위에는 이 연두색 저항선 라인 수치의 이 삼각수렴 구간 수치를 알려드리면 자, 위에 올라가면 28,000원 라인, 요 28,000원대 라인 이 연두색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위에 4만원대 저항선까지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4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 그래프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그래프에도 추세선 설정을 하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공략해볼 종목으로 코스모 화학 살펴줬습니다.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이 중국의 CNGL이라는 업체와 이제 협업에 대해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인데 여기가 전구체라고 해서 양극재의 70% 구성하는 그러한 전구체 글로벌 1위 점유율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쪽과의 이제 시너지가 기대된다. 네. 협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차트를 살펴볼 거고요. 가격 라인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접근하실 때 또 접근을 원하신다면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국 해상풍력 제국을 꿈꾸다 피트 제대로 바람분 세아 윈드입니다. 자, 영국은 언제부턴가 혼자 단독으로 섬나라라서 그런가 유럽연합에서 나가버렸죠. 자, 잘 지내고 있나요, 영국? 근데 영국이 약간 그럴만한 것 같아요. 영국이 옛날부터 신사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약간 좀 꼬아서 생각해 보면은 자기 혼자 콧대가 되게 높아요. 신사여서. 옛날 우리 선비도 그랬죠. 우리나라 선비들도 물에 얼굴이 젖어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선비로서의 그 자존심, 그 꼰대 같은 그런 게 있거든요. 영국도 약간 그래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뭉쳐가지고 뭘 하자고 하니까 이게 좀 합의하고 이런 게 눈가에 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가버렸죠. 이게 섬나라인 것도 있고 약간 그런 풍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혼자 그렇게 독립을 해가지고 야, 우리 섬나라니까 거기 뭐 아일랜드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섬나라의 최고의 장점들을 활용해가지고 혼자 뭔가 독단적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합니다. 우리 뭐 EU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탄소 중립 2050이고 뭐고 그게 이름만 다르지 다 있어요. 대륙마다. 그렇죠? 탄소 중립이니 넷제로니 뭔 다 똑같은 얘기인데 다 자기마다 틀려요. 근데 영국은 이제 섬나라니까 우리나라는 뭐 3면이 바다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걔네 이제 섬이니까 동그란 섬이니까 사면 팔면이 다 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닷물이 막 들어오고 막 바닷바람이 불어서 뭐 자동차가 부식되고 이런 건 안 좋겠지만 바닷바람이 정말로 세기 때문에 그 세기, 그 에너지를 이용하면은 뭔가 굉장히 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에너지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그 물리 시간에 잤죠, 다 물리 시간에. 저도 잤는데 자, 물리 시간에 그런 거 하잖아요. 위에서 공을 떨어뜨려서 그 위치 에너지잖아요. 위에서 위치 에너지를 공을 떨어뜨리면은 그게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공이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 바람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서 그걸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이런 지금 프로세스죠. 그리고 이거 전에 그 영국의 노동당이 14년 만인가요? 보수당을 제치고 정권을 바꿔버렸잖아요, 영국이. 근데 그게 지금 뭐 프랑스도 그렇지만 일단 노동자가 들어가면은 뭐 약간 진보 쪽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노동자가 들어가면 약간 진보 쪽이고 그리고 진보 쪽이 약간 뭐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보수 쪽이 약간 원자력 뭐 옛날 석탄, 석유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똑같아요.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그 바로 전에 그 인도 총리인가 있잖아요. 인도계 총리였잖아요. 보수당. 보수당이니까 거기서 막 이 북해에 있는 막 유전 개발 막 해라 했어요. 그 막 탄소가 나와도 그냥 그 석유 유전 개발 기업들의 그 카르텔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동당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제 반대가 된 거죠. 야, 풍력 많이 해라. 풍력 쫙 해라. 그래서 지금 풍력이 되게 크고 있어요, 영국은. 근데 여기 바람 에너지가 와서 이 날개가 있잖아요, 날개가 그걸 돌려서 이제 바람 에너지를 해서 기어박스라는 거에서 기계 에너지로 바꾼 다음에 그걸 이제 전기 에너지를 변환해서 우리가 이제 송전탑에서 이제 전력을 쓰게 됩니다. 자, 요런 프로세스고 그 다음으로 갑시다. 자, 요즘의 추세는 뭐냐면은 이 바람개비의 크기가 커집니다. 뭐 종종 얘기를 드립니다만 어렸을 때 수수깡 시간이 꼭 있었는데 지금도 있나요? 그 초등학교나 미술 시간에 수수깡 놀이 시간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수수깡을 갖고 오라고 해서 수수깡에다가 핀을 꼽아가지고 막 이런 거 바람개비 만들고 막 해바라기 만들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 생각해 보시면은 이 바람개비 이거 날개 길이가 길어지면은 이 기둥하고 여기 밑에 지지대도 커져야 돼요. 당연하죠. 머리가 너무 가분수면은 지탱이 안 되는 거랑 똑같잖아요. 날개가 이만한데 기둥이 요만하고 여기 밑에 지지대가 요만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들고 다니다가. 날개가 돌아다니는 힘을 못 이겨서 다 무너지잖아요. 수수깡이 다 빠져요, 밑에가. 그러니까 이 날개가 블레이드라고 하죠. 블레이드 길이가 커지면은 이 기둥도 커져야 되고 여기 지지하는 하부 구조물도 커져야 돼요. 이게 왜 커지냐면은 예를 들어 지금 여기만 비교해도 50m 비교 안 해도 이게 반경 지름을 얘기하는 건데 150m일 때는 10,000kW가 생산되는데 이걸 100m로 늘리잖아요. 이 돌아가는 이 지름을 250m로 늘리면 2배가 돼요. 전력 생산량이 2만 kW.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 블레이드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 그럼 당연히 기둥의 길이도 길어져야 되고, 그렇죠? 보세요. 기둥의 길이도 길어지고 있죠. 기둥을 타워라고 하거든요. 블레이드 크기가 커지니까 기둥의 길이도 길어져야 돼, 타워도 길어져야 되고 하부 구조물도 엄청나게 커져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력 발전기는 대형화되는 추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씬에서 해상풍력이든 풍력 씬에서 가장 세계의 탑 회사는 다 덴마크 회사입니다. 우리가 뭐 덴마크 뭐 우유, 치즈 이거 잘 알고 있죠. 낙농 국가다 보고 배웠잖아요. 생각이 나는데 왜 이런 게 생각나는 거야? 어쨌든 이 덴마크가 풍력의 강자입니다. 그래서 오스테드, 베스타스 이런 회사가 다 덴마크 회사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펄스 트러스트 글로벌 윈드 에너지 ETF라고 이 풍력 관련 에너지 회사만 모아놓은 ETF가 있어요. 이건 지금의 주가 흐름이고요. 급등했었던 적이 있고 2022년도 1월 달 기점으로 주저앉아서 지금 16.91인데 요 ETF를 이제 뜯어보면은 그 안에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종목 구성을 볼까요? 어디 가든 어떤 ETF든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다 나와요. 여기서 지금 비중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7.58, 오스테드. 그다음에 여기 6.06, 네 번째 비중 차지하고 있는 게 베스타스. 이 오스테드 같은 경우에는 요 전체적인 요 발전소를 설계하고 관리하고 요 시스템, 전력 회사고 베스타스는 아까 윈드 시스템이라고 나왔잖아요. 블레이드, 그 터빈 이거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기 덴마크 회사들이 점령을 하고 있다. 나머지는 뭐 독일이나 중국 이런 회사들이 끼어 있습니다. 스웨덴도 있고요.
자, 다음으로 갑시다. 그래서 덴마크가 세계 탑픽이다. 당연히 투자 국가별로 보니까 덴마크가 16.06으로 1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덴마크가 풍력신에서는 1등 국가이자 1등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자, 이제 이게 영국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일단 덴마크 보십니다. 덴마크가 해상풍력 발전단지인데 덴마크도 정말 자기 해안선을 둘러싸서 다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혼시가 나중에 나올 건데 여기 혼 레벨 1, 2, 3가 있잖아요. 여기랑 그리고 니루시가 여기 있다. 여기 니스테드랑 여기 혼 레벨 여기가 최초로 지어졌고 차차차차 지어져 갖고 이렇게 많은 해상풍력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축적된 이 능력 오스테드와 베스타스가 아까 영국의 천혜 자원과 그 다음에 나올 이제 제도적인 이 지원에 힘입어서 글로 다 간 거죠. 자, 오스테드 회사부터 봅시다. 이거 오스테드 인스타그램인데 한글로 변환했어요. 대규모로 20년 해상풍력 짝짝 해가지고 여기 나오죠. 혼 레벨 1하고 니스테드를 덴마크에 지은 지 20년이 지금 지났다. 그래서 그거를 늘려가지고 이제 계속 능력치를 쌓아왔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해시태그 바템포를 태그해놨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지금 오스테드 인스타그램 사이트인데 우리 해시태그 누구 해놔요? 인스타그램 자주 하시는 분들. 친한 친구 해시태그 해놓잖아요. 내가 뭐 맛집 있는데 친구한테 보여주고 싶다면 친구한테 해시태그 해놓죠. 근데 바템폴이라는 업체, 스웨덴 업체인데 얘가 친하다는 의미겠죠? 오스테드, 바템폴 요 두 개 기억하시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뭐 세계 단일 최대 해상풍력 농장인 혼시3가 지난 12월, 작년 12월에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 프로젝트고 혼시3는 아까 전에 혼 레벨이라고 불리는 덴마크 안에 해상풍력 단지가 아니라 영국 바다입니다. 영국 북해 바다의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덴마크가 자기네 그 해상풍력 단지에서 쌓은 그 능력 그리고 세계적인 업체를 가지고 있는 요 그 자원을 활용해서 영국의 해상풍력 이 발전 단지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스테드는 오스테드에 또 자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혼시3 최근께 2.9 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가질 것이고 300만 가구 이상의 영국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다. 그렇죠? 이게 완공이 되면은 300만 가구의 영국 가구가 요걸로 전기를 씁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오스테드가 그 정도의 경우입니다. 자, 오스테드가 그럼 영국을 왜 갔느냐? 2020년도 5월에 영국이 코로나 이후에 영국 에너지 안보 전략이라고 짜요. 아까 말했죠.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EU라고 해서 짜는데 영국은 빠져나가서 다 이게 단독으로 짜요. 그래서 영국 에너지 안보 전략이 나왔는데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10대 중점 계획이 있는데 무슨 10대 중점 계획이냐? 녹색 산업혁명을 위한 10대 중점 계획 진행 상황 했는데 맨 처음 등장하는 게 보통 10대라고 해도 맨 1번으로 하는 게 가장 가중치를 두는 거잖아요. 여기 바로 해상풍력 증대가 있습니다. 16억 파운드 이상 투자, 3,600개 일자리를 확보하겠다. 11기가와트의 전력이 생성되고 있는데 12기가와트를 추가하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에 관련된 거는 여기부터 보시면 됩니다. 바닥 고정식, 픽스드 바텀 및 부유식 풍력 전용 항만 인프라를 대상으로 최대 3억 2천만 파운드 정부 지원 제공을 하겠다. 저비용 재생에너지 기술의 정부 지원 단행. 뭐 이게 있습니다. 어쨌든 10대의 가장 중요한 1번의 해상풍력 증대가 있었다는 거. 요것만 보시고요. 자세한 거는 요거 그 내용 인터넷에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거는 10대 내용입니다. 요거는 뭐 다 읽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10대 내용의 1번이 그거였다는 것만 중요하고요. 뭐 여기 뭐 저기만 읽어보면은 이런 거예요. 영국이 북해에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부는 바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석유가스 여기 플랜트들을 개발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보수당은 이거를 많이 개발하라고 했고 이번에 노동당이 정권을 400석 이상 가져가면서 보수당은 100석으로 쪼그라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똑같은 북해를 활용하는데 보수당은 석유가스 개발을 해라 했고 요 지금 노동당은 육상풍력이든 여기 가서 해상풍력이든 풍력을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의 절반 이상을 풍력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수립하였으나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개발 및 배치에는 최대 1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30년까지는 안 될 것 같다. 이겁니다. 자, 요거 넘어갈게요. 다 해상풍력을 뭐 하는 게 하겠다 얘기입니다. 자, 요거 풍력에너지 계획 주요 조치 및 목표에서 쭉 나온 거고요. 요 글들은 넘어가죠. 글씨가 머리 아프죠. 예, 요것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50년까지 지원해 주겠다.
자, 이제 혼시3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기 때문이죠. 혼시3 프로젝트입니다. 자, 덴마크의 최고의 풍력에너지 개발회사 오스테드가 영국의 북해에다가 세우는 가장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혼시3, 혼시1, 2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자, 혼시3 프로젝트 가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정보 아까 2.9 기가와트는 나왔죠. 영국의 300만 가구에 지원이 된다고 했죠. 혼시 3호기가 공급망 투자 일자리를 통해 영국 에너지 안보와 지역 및 국가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로 갑시다. 자, 여기 세 가지로 딱 해놨습니다. 노폭 해안에서 약 120km, 요크셔 해안에서 160km 떨어진 북해, 이거죠. 영국이 최고의 장점인 북해 천연자원. 그리고 여기는 지금 231개 해상풍력 터빈이 설치될 예정이다. 231개 중에 우리가 그 하부 구조물을 몇 개를 따올 것인가. 자, 여기 300만 가구라고 했는데 330만 가구까지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혼시3가 이렇게 세워지면은 역사상 세계 최대 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가 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영국이 자랑하는 이 북해. 여기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바다기 때문에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불어요. 그냥 24시간 3일. 태양광은 태양이 있는 시간이 있죠. 바람은 낮이나 밤이나 다 붑니다. 그게 풍력의 장점이죠. 혼시 프로젝트 3 여기고요. 좀 더 자세히 지도를 들여다보면 다음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북동부 지역, 영국의 여기죠. 영국의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가서 한 60km 떨어진 곳에 혼시 1, 2가 지금 개발이 된 거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혼시 3가 생기는데 혼시 3가 세계 최대 규모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고요. 자, 정말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하겠죠. 바다에다 세우려면. 이렇게 바다에다가 박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쉽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죠. 오스테드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도 오스테드 홈페이지에 있는 것이고, 자, 이렇게 육상 풍력이 아닙니다. 산에다 박는 게 아니라 해상이에요. 자, 드디어 우리나라 회사가 나왔습니다. 세아윈드, 세아제강지주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인데 영국에다가 만들었어요. 왜 영국에다 만들었을까요? 영국에 저렇게 프로젝트가 지금 크게 진행되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장점을 크게 키워서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서.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장점이 있다? 아까 전에 덴마크의 베스타스는 이 터빈을 만들고 이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지멘스 독일 같은 회사가 만들고 이 타워는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CS 윈드 이런 데가 타워 만드는 회사고 요 밑에 이제 바다에 박아놓는 구조물 그게 예전에 삼강 MNT라던가 세아제강지주의 사회에서 세아윈드가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는 날개나 발전 엔진보다는 밑에 이제 기둥과 하부 구조물의 강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블레이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하부 구조물도 커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여기 나오죠. 제조 공장은 어디다 세웠어요? 영국 노스 요크셔주 미들스브로 사우스티 사이드라는 지역에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자, 안 만들어졌는데 뒤로 가봅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공장이 뭐냐면 모노파일 공장입니다. 지금 만들고 있고요. 뒤로 넘어갑시다. 중요한 걸 봐야 되니까. 이거 공장 만드는 것이고. 자, 모노파일이 뭔지만 봅시다. 이걸 못 보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요. 자, 뒤에 이제 요걸 봅시다. 이게 중요하죠. 자, 모노파일이 뭐냐?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강점은 요게 아니라고 했죠. 날개랑 엔진이 아니라 요 기둥과 타워인데 세아윈드는 여기 박아주는 하부 구조물입니다. 모노파일이 제일 낮은 데 있죠. 그 다음에 그래비티란 게 있고 자켓이란 게 있고 트라이포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고정식입니다. 땅에 박혀 있죠. 만약에 더 먼 바다로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땅하고 떨어져 있죠. 땅하고 떨어져 있죠. 해파리 좀 떠 있죠. 이게 바로 부유식입니다. 이거는 사실 더 고난이도예요. 근데 사실 이게 더 경제성만 만약 감당이 된다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는 어민들이 엄청난 반대를 하거든요. 자기 고기가 이것 때문에 죽었다. 근데 이 먼 바다에서는 해상 바람개비 소리가 안 들려요. 대신에 돈이 비싸게 들겠죠. 어쨌든 지금 세아제강지주의 자회사 세아윈드가 하는 거 아까 모노파일 요거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자, 요게 여기서 아까 전에 그 나온 겁니다. 지금 아까 전에 그걸 잘 보라고 했죠. 그 회사 이름이 바템포를 잘 보라고 했죠. 바템포를 태그해놨죠. 오스테드가. 이 오스테드사가 지금 혼시3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모노파일
요거를 세아인드가 수주를 했는데 아까 오스테드가 친구로 태그를 해놓은 스웨덴의 바텐폴에서 하는 프로젝트, 그거는 바텐폴 노펙 벙가드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도 또 세아인드가 모노파일을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회사인 덴마크, 오스테드, 그 친구인 스웨덴의 바텐폴 거 두 개를 다 세아인드가 하부구조물 모노파일을 수주를 했다. 대단하죠? 자, 공장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수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고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이 시장에 참여를 해가지고 하부구조물 시장에서 열어갈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응원의 메시지로 한 줄 매도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마 그 바람을 멈추지 마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문스타 인베스트먼트 문장주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거의 한 달여 만에 뵙는데요. 그간 일단 어떤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문 대표님께서는 아주 시장을 보는 탁월한 시각,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좀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는지 좀 총체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아, 예. 네. 그 제가 한 달 전에 네. 그 왔을 때 유동성 상황이 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증권 방송이 경제 방송이니까 뭐 이코노미스트도 오시고 그다음에 전략가도 오시고 애널리스트도 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와서 비슷한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트레이더들,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관점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심플하게 보는 거 좋아하는데 왜 유동성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위험 자산의 모든 가격은 사고 파는 세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는 세력의 힘이 강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올라가는 거고, 거고. 그다음에 파는 게 강하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동성이 많이 유입이 되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이 많아지니까 주식이 올라갈 수 있고, 풍부해지니까. 그다음에 그 주식이 유동성이 좀 빠지면 네. 좀 팔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 내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고, 네. 제가 올 때마다 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 1000개 정도의 자료를 보고 지표를 보면 그 중에서 뭐라 하냐면 핵심적으로 중요한 키 자료나 그런 도표나 차트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을 오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도움을 드리려고 오늘 딱 제일 중요한 두 가지만 좀 뽑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시기에 맞게, 그러니까 유동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이 참 많은데 그렇죠. 얼마나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숫자는 아닐 테고요. 제가 요즘에 4시간밖에 못 자거든요. 엄청 분석하시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신다는 얘기로 봤을 때 지표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리얼타임의 시장, 그리고 지난주에는 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까지 생기면 또다시 분석해야 될 게 되게 많아지는 네.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변곡점에 놓이는 시점이 되면 사실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아지는 거죠. 예,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시간이 지금 도래를 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지는데 말씀을 네. 듣다 보니까 그럼 아까 그 트럼프 피격 이벤트도 얘기를 해주셨고 어땠어요? 일단 5월, 6월, 7월까지 유동성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유동성이 좋았으니까 5월달 좋았고 6월달 좋았고 네. 그다음에 7월 17일 어저께 많이 빠졌지만은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간 많이 이제 올랐죠. 예,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빅테크 종목들, 특히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승률이 150% 이상, 그다음 다른 빅테크들도 뭐 50% 이상, 그리고 상당히 좀 좋지 않았던 애플도 최근에 한 4주 정도로 보면 30%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 이제 판매량이 줄어들었던 테슬라 역시 에너지 기업이라든가 AI 로봇 관련주로 또 묶이면서 최근에 2주 만에 거의 30% 이상 상승하는 그런 장을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유동성 랠리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상해 주셨던 대로 그때 이제 단기 국채 찍어내고 미국 재정 지출 이런 현황을 봤을 때도 유동성이 좀 풀린다고 네.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만큼 돈이 많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셨던 게 일단 기술주에 쏠리고 있는데 네. 이렇게 낙수 효과처럼 조금 작은 데들도 퍼질 수 있다고 그렇죠. 얘기하셨는데 그 상황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저번에 금리는 돈을 공급하는 하나의 요소인데 네, 금리는 모든 사람들한테 균등하게 맞아요. 이게 평등하게 대우를 하지만은 재정 지출로 유동성 공급할 보조금 때는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그런 주요 거는 산업 이제 같은 거. 예. 받는 그 산업이나 받는 그 주체들한테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만 좋았던 거고 네. 미국 내에서도 그런 재정 지출이 진행됐던 뭐 빅테크, 왜냐하면 뭐 IRA 그 감축법에 따라 들어갔고 네. 그다음에 뭐 반도체 보조금 등 해서 되게 좋았을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온쇼링 정책에 따라서 그 미국 내 공장을 짓다 보니까 당연히 건설 관련된 부분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전력이라든가 인프라 쪽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네. 이제 그 제가 이제 앵커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네. 제가 이제 오늘 꼭 방송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말은 뭐냐면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여름에 좀 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날씨가 5월부터 이게 더우니까 뭐 꼭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8월까지 장이 좀 좋을 거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여름 중에 네. 좀 아. 피크를 좀 치고 그다음에 그 가격대가 좀 상대적으로 너무 가면수 쪽으로 몰리다 보면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될 시점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오. 어제 이제 좀 대표적으로 좀 빅테크 중심의 조정이 좀 나타났던 거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좀 설명을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변곡점이 어느 정도 올 것 같아서 예. 다다를 것 같아서 예. 그거를 미리 이제 좀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 오늘 또 그런 내용들을 풀어 주실 건데 예. 우리가 빅테크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빅테크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약간 전술적인 조정이다? 뭐 이런 네,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이 7월 옵션 만기일입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빅테크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되는데 제가 준비했던 그 도표가 있는데 네. 옵션 포지션 현황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옵션 포지션 현황 요 표 예. 보면 될까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아무래도 좀 생소하실 텐데 네. 가상품 거래하시지 않으시면 생소하실 텐데. 생소해요. 근데 일단은 설명해 주세요. 보시면 용어도. 그 S&P 500을 지수를 이제 기초 자산으로 했던 옵션이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M7 네. 미국은 그 주식을 현물로 사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옵션이 워낙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주식을 사고 싶으면 작은 금액으로 콜옵션을 사요. 그럼 콜옵션을 사면 콜옵션을 판 카운터파트가 있을 거잖아요. 카운터파트는 지수의 변동에 위험이 노출 안 되기 위해서 해지를 합니다. 네. 그러면 콜옵션을 매도한 사람은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콜옵션 매수가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네.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수급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그 테슬라가 2주 만에 30% 이상 올라왔던 것도 뭐냐면 테슬라 개별 옵션, 콜옵션 매수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 뭐든지 이제 그 옵션이 좀 과도하게 많이 포지션이 있으면 어떤 그 기존의 상황이 상승면 계속 유지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다시 하락하는 전환이 됐을 때는 오히려 과도하게 매수했던 부분이 과도하게 다시 매도를 하게 되거든요. 네. 여기 이제 그 보시면 감마 플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플립이라는 말은 뭐냐면 풀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쉽게 말해서 기존은 주식이 좋았기 때문에 롱 감마가 형성돼서 소위 말해서 옵션 거래에 따라서 현물을 살 수 있는 힘이 강했었는데 그 전일 종가는 지금 보시면 엔비디아도 감마 플립이 125불인데 117불로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대부분 모든 종목들이 감마 플립으로 이하로 떨어지면서 그렇네요. 롱 감마가 숏 감마로 이제 변화를 하면서 옵션 관련돼서 주식을 샀던 그 거래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다시 물량이 매도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옵션 만기 종가까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옵션 만기 그 종가 그 만기는 금요일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종가까지는 이 현상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예. 좀 살펴봤을 때 저 가격 라인 종가 기준 그리고 감마 플립 요거 비교해 보시면서 네, 그러니까 또 추이 변화 전일에 보시면 좋을 것 보면 같아서. 빅테크 특히 나스닥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장중 보면 종가까지 사실 많이 빠졌는데 그 영향은 옵션 관련돼 있는 저 영향이 컸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일단 우리 이 M7 종목들과 함께 좀 살펴봤고 앞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신 게 트럼프도 피격 네. 요거 관련해서도 좀 다른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게 그렇죠. 있으세요? 왜냐하면 네. 트럼프 피격 이후에 예전에 레이건 대통령 힐튼 호텔에서 피격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그 미국의 한 주를 빼고 다 장악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미 11월이 대선인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당선의 당선인처럼. 그리고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에 이제 그 하락의 트리거를 제공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블룸버그 인터뷰 내용인데 네. 당선자가 아닌 후보인데 벌써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 중소형 러셀 그다음에 다우도 강한데 러셀이 최근 그 7, 8거래일 동안 7거래일이죠. 7거래일 동안 지수가 11%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 영향으로 금리 인하의 효과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트레이딩 효과가 더 컸다.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는 감세를 하잖아요. 예. 감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의 이제 법인세가 떨어지고 그쵸. 이익이 좀 개선될 수 있는 네. 현상을 좀 받아들이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딩 현상이 강하게 좀 영향을 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이 앞으로 계속 강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2분기 실적 발표회가 시작을 했고 예. 이들 기업은 경기 관련해서 영향을 받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이 좋게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는 시기는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관련돼서 3분기, 4분기의 실적 발표 기대치를 높이게 발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좀 종합해 봤을 때 어쨌든 뭐 유동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뭐 대선을 앞둔 이벤트, 대선이라는 이 큰 이벤트를 앞둔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에는 조정세가 조금 지속되려나? 이런 추측을 좀 하게 되는데. 뭐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가는 건 네, 좋은 그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근데 그 이유도 중요해요. 예. 9월 이 예.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그 시점과 예. 연말까지 이제 한 분기 정도 예. 남았잖아요. 그냥 그게 또 달라요. 그냥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까지 빅테크 중심의 그런 가격 상승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트레이더들이 이번 주를 전해서 휴가를 많이 가요. 우리 앵커님도 휴가 가기 전에 할 일 다 끝내고 네. 편안한 마음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휴가 기간에는 트레이더들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많이 정리를 합니다. 네. 그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그 과도한 기술주의 그런 상승에 이미 많이 수익을 냈기 때문에 좀 나름대로 포지션을 좀 정리하고 싶은 욕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분기에 기술주 실적 발표가 있는데 4월 달에 이제 1분기에 기술주 실적 발표를 좀 복기를 해보면 네. 그때 보면 모든 기술주 실적이 다 긍정적 영향을 준 게 아니고 일부는 긍정적, 일부는 부정적인데 지금은 그때보다 주가가 더 많이 상승돼 있거든요. 예. 그 말은 그 투자자들의 그런 기대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데 과연 다음 분기, 3분기, 4분기 특히 이제 금리를
하는 시점에서는 경기 둔화가 좀 예상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네. 미국의 빅테크는 아무래도 미국 내 내수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경기를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3분기에 대한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이미 엄청나게 높은 그 투자자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는 좀 다소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번 기술주 실적 발표가 좀 긍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좀 부정적일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 네. 차트를 하나 또 네, 저희 준비를 한 가지 했었는데. 또 표 하나 볼게요. 차트요. 네.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아, 어떤 차트 골라주실까? 예. 요거는 어떤 걸까요? 어떤 걸 여기서 살펴보면 되나요? 제가 참고로 이거 20개의 차트 중에 한 가지를 고른다고 아침에 고민하다 보내드렸는데 그러셨군요. 네. 예. 이게 보면 주식하고 ETF 월 평균 그 순유입량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보시면 어거스트가 8월이잖아요. 네. 8월 날이 보면 1년 12달 중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려가 있어요. 내려간 차트 가장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꼭이요. 8월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트레이드들의 그런 그 휴가 시즌도 있고 심리가 그러면 조금 이렇게 뭐랄까 좀 위축되는 그냥 지금 이 차트로도 보이는 저거는- 거죠. 저거는 이제 그 50년 정도의 이제 과거 데이터의 평균치거든요. 아, 예, 예. 아, 이게 예. 50년 정도의 평균 예, 예. 데이터예요? 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8월은 저렇게 주식이라든가 ETF가 발생된 거는 이제 한 20년 안 됐으니까 그 유입량이 좀 줄어들면 아무래도 이제 주식에 대한 그 매수보다는 매도 압박이 좀 될 수 있죠. 그래서 네. 8월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네. 그렇게 좀 어. 숨고르기 양상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연속해서 9월 달은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네. 계절적으로 유동성이 좀 많이 축소되는 달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4월하고 9월 달이 유동성이 많이 축소되는 거는 미국에서 상반기 하반기 세금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돈이 좀 세금 납부하면 돈이 없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네. 그 9월 정도까지는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앵커님한테도 장마 기간인데 소나기냐 장마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나기는 잠깐 피했다가 활동하시면 되는데 장마는 오랜 기간이니까 피하지는 못하고 활동을 하는데 네. 우산은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우산을 좀 장만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옷도 안 젖고 네.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식으로 하시면 현명하게 네. 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주식은 그 대선이 끝나는 직전에 정치적 리스크가 없어지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주식이 좋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 초에 다시 9월 중수순이나 10월 중에 다시 주식을 좀 진입을 하시면 연말에도 좀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9월까지는 좀 조정세가 짙어가지고 연말까지는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잘 활용해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금리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일단 뭔가 트럼프가 이미 당선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막 금리에 대해서 엄청 세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파월은 연준의 독립성을 위해서 오히려 더 네. 그러니까 9월달에. 그게 저는 네. 좀 상충해서 네. 물론 뭐 여러 가지 지표들 나오는 거 봤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우리가 확신은 충분히 우리가 다 얻고는 있다고 보는데요. 요거 금리 관련해서도 저도 말씀을 좀 주세요. 뭐 패드와치 보면 거의 100%니까 네. 이번에 저는 이제 그리고 어저께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월러 이사의 발언을 들어보더라도 힌트를 줬거든요. 9월의 기준금리 인하는 제가 봤을 때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9월 금리 인하를 이제 기정사실로 하고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동안 증시는 그동안 올랐던 거에 대한 다소의 숨고르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이제 이 조정기를 거치고 나서 시장이 또 어떤 모습으로 변모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비를 해보자라고 하시면서 오늘 두 가지 차트로 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 유동성 얘기가 참 재밌어요, 대표님. 다음에는 또 어떤 차트 벌써부터 가지고 나와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다음번에 한번 또 중요한 이벤트 전에 또 모시고 얘기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7월 18일 목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체코 원전 얘기 말고는 할 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얘기 조금 중복될 수도 있긴 한데 조금 더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향후 전망 관련된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앵커 브리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코 원전 2기 수주 우선 협상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체코가 발주를 하는 원전 2기에 대한 두 개 원전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이즈는 1000메가와트급 규모고요. 참고로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 같은 경우는 1400메가와트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나라가 원하는 그 사이즈에 이제 맞춤 형태로 이 원전의 규모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역은 체코 동부의 두코반이라는 데인데 우리로 따지면 이제 동해안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강릉, 뭐 삼척 뭐 이런 데가 되겠죠. 사업비는 원전 2기에 24조 원, 한 기당 12조 원. 이렇게 따지면은 한때 이제 언론에서 48조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결국 이제 4기를 다 우리가 수주를 했을 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2025년 3월, 내년 3월에 본계약. 그러니까 이제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최종 계약자로 확정이 되는 게 내년 3월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2029년에 착공을 해서 2036년입니다. 제가 표기를 잘못했네요. 2036년에 가동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7년 정도 지나서 한 기가 이제 완공이 돼서 가동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되겠고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이제 48조까지 얘기가 나왔던 게 원래 얘기가 나왔던 게 4기였으니까 이번에 2기가 된 거고 나머지 2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만약에 2기에 대해서 신규로 이제 입찰을 하게 되면 한국에 우선 협상권을 주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4기 체코에서 이번에 신규로 발주를 하는 4기의 원전을 사실상 우리가 굉장히 주도권을 주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프랑스 EDF, 프랑스 전력청하고 프랑스의 한전이죠. 여기하고 우리하고 이제 붙었는데 외나무다리 경쟁에서 우리가 이겼던 이유를 지금부터 한 3가지 정도로 크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의뢰했던 CG보다 훨씬 더 크게 나왔네요. 글자가 보기 좋습니다. 월등한 가격 경쟁력. 원전 건설 단가가 있는데요. 이게 킬로와트당 우리나라가 3,571달러입니다. 프랑스는 7,931달러입니다. 우리가 프랑스의 45% 반값도 안 됩니다. 이제 그럼 이 금액이 이번에 우리가 체코에 대해 제안했던 그 금액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정확한 제시 그 가격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어디서 나왔냐면 2021년에 세계 원자력협회에서 공개한 자료입니다. 그 당시에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은 킬로와트당 3,571달러가 드는 나라고 프랑스는 7,931달러가 드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한 5,800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가 미국보다도 거의 뭐 절반은 아닌데 한 60% 가격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은 뭐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살펴볼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K 원전의 가장 큰 장점은 정확한 약속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다음 차트 한번 가볼까요? 대표적인 이제 가장 최근에 우리가 수주를 해서 이제 그 시공까지 이제 그 시공을 끝내고 이제 시험 가동까지 들어갔던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원전을 얘기를 좀 들 텐데요. 2011년에 착공을 해서 2023년에 이제 시험 가동에 이제 4기가 다 마지막 4번째 원전이 착공이 좀 시험 가동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원래 약속했던 그런 납기 일정이었고 납기를 잘 지켜낸 겁니다. 반면에 프랑스 EDF 같은 경우는 핀란드에 있는 원전을 하나 했었는데 원전을 수주를 해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기술적 결함이 발생을 해가지고 13년이 넘었는데도 결국 완공을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이에 이 시공 일정이 지연이 되면 비용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비용이 원래 계약 단가의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핀란드와 이 프랑스 EDF 간에 지금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프랑스 자체에 있는 원전도 좀 제대로 좀 완공이 아직 안 돼서 계속 좀 시공이 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반면에 우리 팀 코리아는 정확하게 바카라 원전에서 이걸 지켰기 때문에 이것도 체코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계약의 우선 협상자 선정의 이유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그러니까 원자로는 이제 크게 원자로가 있고 그다음에 수증기 발생기가 있고 그런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설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 기자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작전을 짰냐면
한국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이제 한국에 있는 원전 관련 업체들, 팀코리아에 있는 멤버들이 원자로나 증기 설비, 증기 발전기 같은 이런 핵심은 우리가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원전에 들어가는 다양한 주변 원전 기자재, 발전 설비 이런 것들은 체코에서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겠다, 최대한 많이 납품을 받겠다, 이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원전을 우리가 24조, 12조나 드는 원전을 우리가 주문을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러면 사실은 선뜻 주문을 우리가 주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가 아예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하겠지만 너네들 그건 기술이 없으니까, 근데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너희들을 가르쳐 가면서 이렇게 갖게, 이런 역할 분담을 하겠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체코 내에서 한국 지지 여론을 만들었는데, 특히 이번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팀코리아의 멤버인데, 두산이 2009년도에 그 당시에는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이 두산중공업이 체코의 발전 설비 업체에 있는 스코다라는 회사, 스코다 파워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산 스코다 파워라는 회사가 지금 체코 현지에 있는데, 현재는 이제 두산의 자회사죠. 이 회사가 이제 또 중요한 역할을 좀 맡기로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번에 체코 원전 2기만 가지고 오고 보면은 이게 단발성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유럽에서 원전을 발주를 하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나라만 보더라도 앞서 체코 2기 남았다라는 거는 이제 다른 테라미레이라는 지역에 만들어질 걸 얘기하는 거고요. 루마니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헝가리, 튀르키예,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까지, 이미 프랑스에 한번 되었던 핀란드도 좀 추가로 원전을 좀 건설하려고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들 유럽 나라들 외에도 앞으로 전 세계에서 여러 국가들이 지금 원전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한 300기 정도의 새 원전이 발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300기까지는 둘째 치더라도 적어도 이렇게 유럽에 있는 나라들의 원전을 우리가 뭐 다는 아니고 반만 수주라도 앞으로 10기 이상의 신규 원전을 우리가 주문을 받을 수 있다, 수주를 따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앞으로 원전은 불가피합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석탄 화력을 이제 석탄 발전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는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좀 각국이 원전을 신규로 좀 건설을 하거나 또는 중단됐던 원전까지 다시 가동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가격 경쟁력, 그다음에 납기를 준수한다는 이런 그런 어떤 기술력, 거기다 이렇게 현지에 이렇게 좀 뭔가 같이 하려고 하는 이런 협력 능력, 이런 공감 능력까지 다 갖고 있다는 게 결국 K 원전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원전은 비단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수주를 따내는 그런 어떤 좋은 호재들이 잇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앵커 브리핑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코스피는 1.4% 하락하면서 좀더 벌어졌네요. 2,800선 네. 초반까지 좀 밀렸고요. 코스닥 역시나 1% 가까이 하락, 820선을 간신히 지키는 모습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장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실 좀 악재들이 좀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온 악재가 우리 주력인 반도체, 2차전지 쪽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럴 수도 네.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조금 한 걸음 떨어져서 시장을 좀 멀리서 좀 보는 그런 어떤 시간도 좀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본격 장마철입니다. 빗길, 비 피해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활기찬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